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어느 봄날 오후,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를 우아하게 걸어가는 한 여성이 있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단정하고 품위 있는 차림새의 그녀는 이 동네에서는 제법 알려진 건물주였다. 매월 통장에 1,000만 원 이상의 월세 수입이 들어오는 소위 말하는 억소리 나는 자산가였다. 그녀의 이름은 박성희.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혼자 힘으로 세 딸을 키우고 모두 좋은 곳으로 시집 보낸 강인한 여성이었다. 오늘도 그녀는 평소처럼 근처 백화점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그런데 아파트 정문 근처에 이상한 사람이 서성이고 있었다. 남루한 옷차림에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며칠은 씻지 않은 듯한 냄새가 풍기는 중년 남성이었다. 박성희는 본능적으로 그 사람을 피해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려 했다. 야, 너 박성희 맞지? 나다, 내 남편. 갑작스러운 고함에 박성희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그 꾀죄죄한 남성이 자신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온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박성희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했다. 20년 전 자신을 배신하고 떠났던 전 남편이었다. 그 당시 남편 김도연은 40대 중반의 사업가로 공장 여러 개를 운영하는 제법 성공한 사업가였다. 아내 박성희는 40대 초반의 평범한 주부였다. 세 딸, 당시 고등학생이던 첫째 수진, 중학생이던 둘째 수정,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이던 막내 수연과 함께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남편의 사업이 잘 되면서 가족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누렸다. 넓은 아파트에 살며 아이들 교육에도 신경 쓸 수 있었다. 박성희는 남편이 일에 바빠 집에 자주 못 오는 것이 조금 서운하긴 했지만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남편을 믿고 지지했다. 여보, 요즘 일이 좀 바빠. 공장 확장하려고 하거든. 조금만 참아줘. 남편의 말을 믿었다. 그가 가족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박성희가 모르는 또 다른 진실을 감추기 위한 거짓말이었다. 어느 날 오후, 박성희는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딸들은 학교에 가고 남편은 공장에 있었다. 평범한 일상이었다. 띵동,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택배가 왔나 싶어 문을 열었지만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대신 문 앞에 놓인 하얀 봉투 하나가 있었다. 뭐지? 박성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봉투를 집어들었다. 봉투 안에는 작은 막대 모양의 물건이 들어있었다. 자세히 보니 임신 테스트기였다. 그것도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난 임신을 의미하는 테스트기였다. 순간 박성희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손이 떨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뭔가 끔찍한 예감이 들었지만 그녀는 애써 그 생각을 밀어냈다. 아니야. 설마 누군가의 장난이겠지. 아니면 잘못 배달된 거겠지. 하지만 그날 밤 남편이 돌아왔을 때 박성희는 참을 수 없었다. 여보, 이게 뭐예요? 떨리는 손으로 임신 테스트기를 내밀었다. 남편 김도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박성희는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금세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뭐야, 이게 나도 모르는 일인데 누가 장난친 거 아니야? 장난이요? 누가 이런 걸 가지고 장난을 쳐요? 글쎄, 나도 모르겠어. 신경 쓰지 마. 그냥 버려. 하지만 박성희는 남편의 눈빛에서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결혼 생활 15년 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의 거짓말을 알아챌 수 있었다. 다음 날, 박성희는 남편의 공장을 찾아갔다. 평소에는 남편 일에 간섭하지 않았지만 이번만큼은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공장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인사를 했다. 박성희는 남편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 젊은 여성 직원의 시선이 그녀를 따라왔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여성은 박성희를 똑바로 쳐다보며 적대적인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박성희도 그 여성을 똑바로 바라봤다. 뭔가 이상했다. 그때 그 여성이 박성희에게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리고 대놓고 물었다. 사장님 부인이시죠? 언제 이혼하실 거예요? 박성희는 귀를 의심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뭐라고요? 사장님이 저랑 결혼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부인이 이혼을 안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언제 이혼해 주실 건지 여쭤보려고요. 그 순간 박성희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문 앞에 임신 테스트기, 남편의 잦은 야근,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젊은 여성. 40대 중반의 남편이 21살의 여직원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다. 박성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자존심을 지켰다. 곧게 서서 그 여성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남편 아니, 내 남편이 뭐라고 하던가요? 이혼하고 저랑 결혼할 거래요. 저 임신했거든요, 사장님이에요. 그 말에 박성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남편의 사무실 문을 벌컥 열었다. 안에서는 남편이 서류를 보고 있었다. 당신, 지금 나와봐요. 그날 이후 박성희 집은 전쟁터가 되었다. 남편은 모든 것을 자백했다. 6개월 전부터 공장 직원과 사귀기 시작했고, 그녀가 임신을 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은 진심으로 그 여성을 사랑한다는 것. 여보, 미안해.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사랑에 빠진 거야. 사랑, 당신 나이가 몇인데? 그 애는 우리 큰딸보다 겨우 몇 살 많을 뿐이에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 나는 그 애를 사랑한다고. 딸들은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 애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이혼해줘, 제발. 나랑 이혼해줘. 내가 재산도 나눠줄게. 하지만 박성희는 단호했다. 세 딸이 있었다. 특히 고등학생과 중학생인 첫째와 둘째는 한창 예민한 사춘기였다. 이런 상황에서 이혼을 한다면 아이들이 받을 상처가 얼마나 클지 뻔했다. 안 돼요. 절대 이혼 못해요. 딸들 생각해서라도 안 돼요. 하지만 김도연은 상상을 초월하는 행동을 했다. 어느 날 그는 임신한 내연녀를 집으로 데려왔다. 이제부터 이 여자가 여기서 같이 살 거야. 박성희는 믿을 수 없었다. 이게 정상적인 인간이 할 수 있는 행동인가? 아내와 세 딸이 있는 집에 임신한 애인을 데려와서 함께 살자고? 미쳤어요? 당신 정말 미쳤어요. 이혼 안 해줄 거면 어쩔 수 없잖아. 나는 이 여자랑 살 거야. 그날 밤,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고등학생인 첫째, 수진이가 울면서 방에서 나왔다. 엄마, 저 여자가 왜 우리 집에 있어요? 저 여자 나가게 해주세요. 중학생 둘째 수정이도 충격을 받아 말을 잃었다. 겨우 21살, 자신들보다 고작 몇 살 많은 언니뻘 되는 여자가 아빠의 애인이라니. 그것도 임신까지 했다니. 초등학생인 막내 수연이만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아이들에게 이런 끔찍한 상황을 겪게 해서 너무나 미안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되자 박성희는 내연녀의 부모를 찾아갔다. 무릎이라도 꿇고 싶었다. 제발 딸을 말려달라고, 이 끔찍한 상황을 끝내달라고 빌고 싶었다. 제발 따님을 말려주세요. 우리 집에는 아직 어린 딸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받는 상처를 생각해 주세요. 하지만 내연녀의 부모는 냉담했다. 우리 딸이 임신을 했는데 어쩌라는 겁니까? 그쪽 남편이 책임져야죠. 하지만 우리는 아직 이혼하지 않았어요. 법적으로 엄연한 부부라고요. 그럼 빨리 이혼하세요. 우리 딸이 결혼해야죠.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다. 박성희는 절망했다. 결국 김도연은 최후 통첩을 했다. 땅 2,000평과 건물 하나를 줄게. 그러니까 이혼해줘. 그 땅은 경기도 성남에 있는 땅이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개발도 할 수 없고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땅이었다. 건물도 낡은 상가 건물이었다. 다 낡은 상가와 그린벨트 땅이 1,000평. 그걸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땅은 땅이야. 나중에 그린벨트가 풀리면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건물도 줬잖아. 박성희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딸들이 받는 상처, 매일 벌어지는 싸움, 그리고 자존심의 상처. 모든 것이 그녀를 짓눌렀다. 좋아요. 그 땅과 건물 주면 이혼해 줄게요. 대신 딸들 양육권은 제가 가질 거예요. 그래. 알았어. 빨리 이혼하자. 이혼 후 박성희의 삶은 힘들었다. 40대 중반의 나이에 세 딸을 혼자 키워야 했다. 그린벨트로 묶인 땅은 당장 돈이 되지 않았고 낡은 상가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도 얼마 되지 않아 세 딸을 공부시키고 생활하는 데는 많이 부족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박성희는 가게에 나가 일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 하는 일이 낯설고 힘들었지만 딸들을 위해 참았다. 특히 첫째와 둘째 딸이 걱정이었다.
사춘기에 겪은 부모의 이혼과 아버지의 배신은 아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엄마, 우리 아빠는 왜 그랬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딸의 물음에 박성희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아빠가 잘못한 거야. 너희는 아무 잘못도 없어. 엄마가 꼭 너희를 잘 키울게. 밤마다 박성희는 울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딸들 앞에서는 웃으며 밥을 차렸다.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다. 엄마까지 무너지면 이 가정은 완전히 붕괴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혼한 지 3년쯤 지났을 때였다. 뉴스에서 경기도 성남 지역의 그린벨트가 일부 해제된다는 소식이 나왔다. 자세히 알아보니 박성희가 가진 땅이 바로 그 해제 구역에 포함되어 있었다. 박성희는 믿을 수 없었다. 3년 전만 해도 아무 가치 없던 땅이 갑자기 개발 가능 지역이 된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았다. 전문가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말했다. 사모님, 이 땅 정말 대박입니다. 지금 이 지역이 개발 붐이 일고 있어서 땅값이 폭등하고 있어요. 지금 팔면 엄청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요? 얼마나요? 보수적으로 잡아도 최소 60억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60억. 박성희는 그 숫자가 믿기지 않았다. 3년 전 이혼할 때만 해도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60억이 넘는 가치를 가진 것이다. 하지만 박성희는 성급하게 땅을 팔지 않았다. 더 공부하고 더 알아봤다. 그리고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 땅을 팔아서 그 돈으로 다른 개발 지역의 땅과 건물을 샀다. 그리고 성남의 낡은 상가, 건물이 위치한 구도심 지역도 재개발을 하게 된 것이다. 결국 이 상가 건물도 50억이 넘는 금액에 팔게 되었다. 돈이 생기자 박성희는 가장 먼저 딸들에게 투자했다. 좋은 학원에 보내고 과외를 시켰다. 첫째 수진이는 결국 좋은 대학에 진학했고 둘째 수정이도 성적이 올라 명문대에 들어갔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 아니었으면 우리 이렇게 못 됐을 거예요. 아니야. 너희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지. 엄마는 아무것도 안 했어. 하지만 박성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부동산에 대해 더 공부했다. 개발 정보를 모으고 투자 타이밍을 연구했다. 그리고 또다시 적중했다. 그녀가 산 땅이 있던 지역도 개발되면서 가치가 폭등한 것이다. 10년이 지나자 박성희는 여러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가 되었다. 매월 1,000만 원 이상의 임대 수익이 들어왔다.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재산을 모은 것이다. 첫째 수진이가 결혼할 때였다.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는데 상대방 집안이 제법 부유했다. 박성희는 걱정이 되었다. 수진아, 혹시 시댁에서 내 아빠 일 때문에 뭐라고 하지 않니? 괜찮아요. 엄마 남편이 다 이해해줘요. 그래도 엄마가 너한테 제대로 해주고 싶구나. 박성희는 첫째 딸에게 10억짜리 아파트를 사줬다. 엄마, 이게 뭐예요? 너 시집가서 기죽지 마. 당당하게 살아. 내 엄마는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어. 수진이는 엄마를 껴안았다.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요. 둘째와 셋째 딸도 차례로 결혼했다. 박성희는 세 딸 모두에게 넉넉한 혼수와 집을 마련해 줬다. 20년 전 남편에게 버림받고 아이들과 함께 힘들게 살았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꿈만 같았다. 딸들이 모두 결혼하고 나자 박성희는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딸들이 자주 찾아왔고 손주들도 생겼다. 건물 관리만 하면 되는 여유로운 생활이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살며 가끔 친구들과 여행도 갔다. 봉사활동도 하고 취미 생활도 즐겼다. 20년 전 그 끔찍한 이혼의 상처는 먼 기억 속의 일이 되었다. 나는 잘 살아왔어. 딸들도 잘 키웠고 재산도 모았어. 나는 성공한 거야. 박성희는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리고 전 남편 김도연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았다. 그날도 박성희는 평소처럼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백화점에서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사고 손주들 줄 간식도 샀다. 기분 좋게 아파트 정문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정문 근처에 이상한 사람이 서 있었다. 남루한 옷을 입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며칠은 씻지 않은 듯한 모습이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서성이는 그 사람을 보고 박성희는 이상하게 생각했다. 노숙자인가? 왜 여기서 저러고 있지?
박성희는 그 사람을 피해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려 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갑자기 그녀를 향해 다가왔다. 야, 박성희! 너 박성희 맞지? 박성희는 깜짝 놀랐다. 자신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었다. 누구? 나야, 나! 김도연이야! 내 남편! 그 순간 박성희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천천히 그 사람의 얼굴을 봤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다. 전 남편 김도연이었다. 하지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20년 전 잘 나가는 사업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초췌하고 남루한 모습. 거리의 노숙자와 다를 바 없는 행색이었다. 당신 김도현? 그래, 나야! 김도연은 반가운 듯 웃으며 다가왔다. 하지만 박성희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그에게서 나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왜 여기 있어요? 너 찾으러 왔지? 딸들 보고 싶어서! 박성희는 김도연을 근처 카페로 데려갔다. 멀리 떨어진 자리에 앉혀놓고 물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당신 사업 잘 되고 있었잖아요. 김도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사업 다 망했지. 이혼하고 몇 년 안 돼서 부도 났어. 부도요? 응, 내가 그 여자랑 결혼하고 애 낳고 그냥 그 여자한테 빠져서 살았거든. 사업은 뒷전이었지. 그러다가 거래처에서 큰 사고가 났고 결국 부도 났어. 김도연은 담담하게 자신의 지난 20년을 이야기했다. 공장들을 다 정리하고 빚만 남았어. 그 여자는 돈이 없어지니까 태도가 달라지더라고. 결국 그 여자도 날 버렸어. 아이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지. 이혼하자고 하더라. 박성희는 말이 없었다.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했다. 자신을 버리고 젊은 여자를 택한 대가를 톡톡히 치른 것 같았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허탈했다.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다시 나타날 줄은 몰랐다. 여기저기서 일용직 일하면서 살았지. 공사판, 식당, 주차장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지금은 여관방 하나 얻어서 살고 있어. 김도연의 목소리에는 자괴감이 묻어났다. 그런데 왜 갑자기 날 찾아온 거예요? 우리 딸들 보고 싶어서. 얼마 전에 우연히 너 소식을 들었어. 부자가 됐다더라. 박성희는 입을 다물었다. 그가 자신의 근황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의도로 찾아온 것 같지는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박성희는 고민에 빠졌다. 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 결국 그녀는 세 딸을 모두 불러 모았다. 30대 중반이 된 첫째 수진, 30대 초반의 둘째 수정, 그리고 20대 후반의 막내 수연. 얘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딸들이 심각한 표정의 엄마를 바라봤다. 너희 아빠가 나타났어.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첫째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빠요? 그 사람이 왜요? 너희를 보고 싶대 20년 만에 찾아왔어. 둘째 수정이 얼굴을 찡그렸다. 보고 싶다고요?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갑자기? 나도 그래. 하지만 너희 아빠이긴 해. 너희 의견을 듣고 싶어서. 셋째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아빠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박성희는 망설이다가 사실대로 말했다. 잘 못 지내고 계시더라. 사업 망하고 재혼했던 사람한테도 버림받고 지금은 일용직이라면서 여관에서 살고 계셔. 첫째와 둘째는 표정이 굳었다. 하지만 막내 수연의 눈에는 연민이 어렸다. 며칠 후 결국 세 딸의 의견이 모아졌다. 첫째와 둘째는 강력하게 반대했다. 엄마, 저는 아빠 안 만날 거예요.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그 사람은 우리 가족을 배신했어요. 엄마를 버렸고 우리를 버렸어요. 하지만 막내 수연은 달랐다. 언니들, 나는 아빠 얼굴도 제대로 기억 못해. 사진으로만 봤어. 한번 만나보고 싶어. 결국 박성희는 전 남편과 막내 딸의 만남을 주선했다. 자신이 지켜보는 가운데 만남의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다. 박성희와 막내 수연이 먼저 도착해 기다렸다. 그리고 김도연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조금 나은 옷을 입고 왔지만 여전히 초라한 모습이었다. 그가 수연을 보는 순간 눈물을 흘렸다. 수연아, 아빠야, 아빠. 수연도 눈물을 글썽였다. 20대 후반의 성숙한 여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보였다. 김도연은 딸을 꼭 껴안았다. 박성희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다.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다. 부녀가 한참을 울고 난 후 김도연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수연아, 아빠가 미안해. 너 어릴 때 떠나서 너를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괜찮아요. 엄마가 잘 키워주셨어요. 그래, 정말 아이들을 잘 키웠네. 너희 엄마가 대단한 사람이지. 김도연이 박성희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미련이 가득했다. 내가 정말 그러면 안 됐었는데. 내가 잘못해서 벌 받고 있나 봐. 김도연과 딸의 만남은 1시간 정도 이어졌다. 그리고 막내딸이 집으로 돌아간 후 김도연은 성희에게 이야기를 했다. 성희야, 나 정말 힘들게 살고 있어. 그건 당신 인생이에요. 당신이 선택한 거고. 알아,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하지만 김도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나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없을까? 박성희는 눈을 크게 떴다. 뭐라고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너처럼 좋은 여자를 버린 걸.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진심이야. 나 너한테 정말 미안해. 다시 기회를 줘. 박성희는 어이가 없었다. 20년 만에 나타나서 딸 보고 싶다고 울면서 이제는 다시 만나자고? 안 돼요. 절대로. 왜? 우리 한때는 사랑했잖아. 새 딸까지 낳은 사이잖아. 그건 20년 전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남남이에요. 김도연의 표정이 변했다. 애원하던 얼굴에서 서서히 다른 감정이 드러났다. 그래, 너 정말 부자가 됐구나. 이렇게 차갑게 나올 정도로.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 있지. 솔직히 말해봐. 너 지금 그렇게 잘 사는 것 다 내가 준 땅, 건물 덕분 아니야? 박성희는 황당했다. 뭐라고요? 내가 그 땅 안 줬으면 너 지금처럼 못 살았을 거야. 그린벨트가 풀리면서 대박 난 거잖아. 결국 내 덕분이야. 당신 지금 정신이 있는 거예요? 제발 이혼해달라고 당신이 사정사정하고 등 떠밀며 쓸모없는 땅 준 거예요. 법적으로 재산분할한 거라고요. 그래도 양심이 있으면 나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좀 도와줄 생각 안 해? 박성희는 벌떡 일어났다. 당신 지금 돈 때문에 온 거예요? 딸 보고 싶다는 건 다 거짓말이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됐어요. 이제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 딸들도 만나지 말고요. 하지만 김도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며칠 후 박성희에게 문자가 왔다. 내가 당신한테 준 재산 돌려받고 싶다. 변호사 선임했으니 법적으로 해결하자. 박성희는 기가 막혔다. 20년이 지난 지금 재산을 돌려달라니? 그것도 법적으로 정당하게 받은 재산을? 곧 정식 소장이 날아왔다. 이혼 당시 재산 분할이 부당했으므로 재분할을 요구한다는 내용이었다. 박성희는 즉시 변호사를 찾아갔다. 변호사님, 이게 말이 돼요? 20년이나 지났는데 지금 와서 재산 돌려달라고. 변호사는 소장을 검토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걱정 마세요. 이건 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재산 분할은 이미 20년 전에 완료된 거고 재산 분할도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 이 소송은요? 기각될 겁니다. 아마 전 남편 측 변호사도 이걸 알 텐데 그냥 압박용으로 제기한 것 같네요. 압박이요? 네. 소송을 취하할 테니 돈을 달라는 식으로 나올 겁니다. 변호사의 예상은 맞았다. 며칠 후 김도연의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사모님, 소송을 진행하면 서로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합의금 10억만 주시면 소송 취하하겠습니다. 박성희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안 돼요. 한 푼도 안 줄 거예요. 소송하고 싶으면 하세요. 하지만 문제는 딸들이었다. 특히 막내 수연이 엄마를 찾아와 말했다. 엄마, 아빠가 너무 불쌍해요. 여관방에서 살고 계시는데 우리가 좀 도와드리면 안 될까요? 수연아, 그 사람은 우리한테 도움받을 자격이 없어. 그래도 아빠잖아요. 피는 못 속인다고 하잖아요. 피, 그 사람이 널 키울 때 피를 생각했니? 엄마를 버릴 때 피를 생각했어? 엄마. 안 돼, 절대 안 돼. 하지만 수연은 계속 설득했다. 전셋집이라도 하나 얻어주자고. 첫째와 둘째는 강력하게 반대했다. 막내야, 내가 아빠 얼굴을 제대로 못 봐서 그래.
우리는 알아 그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맞아. 지금 불쌍한 척하는 거야. 돈 뜯어내려고. 언니들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아빠인데. 아빠. 그 사람은 우리 아빠 아니야. 20년 전에 이미 아빠 자격 포기했어. 박성희는 이 상황이 너무 힘들었다. 20년 만에 나타난 전 남편이 다시 한번 가족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었다. 결국 박성희는 김도연을 다시 만나기로 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선을 긋기 위해서. 김도연은 이제 애원하는 태도를 버렸다. 간단해. 10억만 줘. 그럼 다시는 안 나타날게. 10억요? 왜 내가 당신한테 10억을 줘야 해요? 당신이 지금 잘 사는 게 다 내가 준 땅 덕분이잖아. 그 정도는 나한테 줘야 양심이 있는 거 아니야? 양심. 당신한테서 양심이란 단어를 듣다니 웃기네요. 김도연이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소송 걸면 당신 귀찮아져. 해보세요. 법적으로 문제없는 재산이에요. 예상대로 김도연은 소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김도연의 소송은 완전히 실패로 끝났다. 그는 변호사 비용만 날리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하지만 박성희의 변호사는 다른 우려를 표명했다. 사모님, 소송은 이겼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네. 부양 의무 문제입니다. 전 남편이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자녀들에게 부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런 게 가능해요? 네, 우리나라 민법에는 직계유족 간 부양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가 스스로 생활할 능력이 없을 경우 자녀에게 부양을 청구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사람은 딸들을 버렸어요. 20년 동안 양육비 한 푼 안 주고. 그래도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물론 과거의 행적이 고려되긴 하지만 완전히 면제되기는 어렵습니다. 박성희는 충격을 받았다. 소송은 이겼지만 또 다른 문제가 남아 있었다. 박성희도 깊은 고민에 빠졌다. 한편으로는 전 남편에게 단 한 푼도 주기 싫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막내딸의 마음도 이해가 됐다. 그녀는 오랜 친구이자 상담사인 정민아를 찾아갔다. 미나야,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성희야, 솔직히 말해서 내 마음은 어때? 당연히 주기 싫지. 그 사람이 우리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그래, 하지만 막내 생각은? 그게 수연이가 어릴 때 아빠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 그런지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것 같아. 정민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연이는 아빠 기억이 없잖아. 그래서 아빠를 그리워하고 있는 거야. 언니들은 직접 배신을 경험했지만 수연이는 아니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내 생각에는 최소한의 선만 지켜주는 게 어떨까? 전세 아파트는 너무 큰 것 같고 작은 원룸이라도 구해주는 거야, 성희야. 이건 전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야. 내 막내딸을 위해서야. 정민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부양 의무 문제도 있잖아. 아무것도 안 하면 나중에 법적으로 더 복잡해질 수 있어. 차라리 최소한만 해주고 선을 긋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박성희는 결국 결정을 내렸다. 세 딸을 모두 모아놓고 말했다. 얘들아, 엄마가 결정했어. 너희 아빠한테 최소한의 도움만 주기로 했어. 첫째와 둘째가 반발했지만 박성희는 손을 들어 제지했다. 들어봐. 전세로 작은 원룸 하나 얻어줄 거야. 그게 전부야. 그것도 많아요, 엄마. 아니야. 이건 너희 아빠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야. 박성희는 딸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말했다. 수연아, 너는 아빠를 불쌍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 엄마가 그걸 몰랐던 건 아니야. 이번에 최소한만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직접 판단해. 수진이, 수정아, 너희 마음도 이해해. 하지만 법적으로 부양 의무라는 게 있어. 아무것도 안 하면 나중에 더 복잡해질 수 있어. 박성희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첫째, 세 딸에게 부양 의무 청구를 하지 않을 것. 둘째, 딸들이 연락하기 전에 먼저 연락하지 말 것. 셋째, 나에게도 연락하지 말 것. 그 조건을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든 말든 이게 마지막이야. 이 제안 거절하면 진짜 한 푼도 안 줄 거야. 박성희는 변호사를 통해 김도연에게 제안을 전달했다. 김도연은 처음에는 터무니없다며 거절했다. 원룸 전세 이게 뭐야? 나 때문에 수백억 재산이 생겼는데 나한테 최소 10억은 줘야지.
겨우 원룸 전세라니 말이 되나요? 하지만 변호사는 냉정하게 말했다. 김도연 씨, 현실을 보세요. 소송은 이미 졌어요. 법적으로 당신은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안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계속 여관방에서 일용직하시면서 사세요.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김도연은 며칠을 고민했다. 자존심은 상했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결국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싸구려 여관방을 벗어나 원룸으로 들어간 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김도연은 돈을 더 받아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약속한 조건을 어기고 박성희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다. 내 돈으로 부자가 되었으니 최소 5억은 더 내놓으라는 것이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경찰이 찾아왔다. 김도연을 신고한 것은 박성희가 스토킹 범죄로 신고했기 때문이다. 박성희는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연락하면 감옥에 갈 수 있다고. 김도연은 과거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한숨을 쉬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수십억 상가 건물, 수천 평의 땅 이 모든 것이 과거 김도연의 재산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수중에 있는 것은 고작 원룸이었다. 조강지처를 버리고 젊은 여자에게 빠져 불륜을 선택한 인생의 말로가 겨우 원룸 하나였다. 지금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담배 하나를 물고 창밖을 바라보며 서글픈 인생이 담긴 쓴소주잔을 마시며 쓰린 속을 달랜다.